혹시 안일화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네. 그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말입니다.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문 제가 들고 있잖아요. 네. 설 연휴 전이라고 돼 있고. 설 연휴라는 공문을 개념이 보내셨잖아요. 서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27일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31일 날 그 세대가 모여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게 하고 좋은 시간 골든타임에 해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날짜와 가장 좋은 시간대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사사건건 정치대담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후보들의 행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이미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시 우리 구한 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 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도 또 산업도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될 테고 여기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도화가 꼭 필요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인정할 거면은 그것이 왕성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그 진흥청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거래소와 은행의 연계도 좀 더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이 가상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양도소득세 5천만 원 면제라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이 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의 그 거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이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관련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두 분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십니까 혹시? 뭐 저는 안 아직 갖고 잘 계십니까? 몰라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갖고 그러시군요.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해서 아마 젊은 또 표심을 공략하는 걸 텐데 양도 차익 비과세 확대 이거는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내놓은 공약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 가상자산 문제가 국경 없는 이 흐름이고 특히 젊은 2030들한테는 어떤 미래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늦었지만은 빨리 입법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맞고 특히 뭐 과세 선을 어디까지 할 거냐 지금 250만 원 선은 너무 낮다 이거에는 공통점인데 윤석열 후보는 5천만 원 우리 후보는 아직 뭐 검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돼야 될 문제이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누가 진짜 잘할까 이 법을 또는 이 제도를 그동안 단속하고 제재하고 뭐 감옥소 보낸다는 윤석열 후보가 잘할까 아니면 이런 투자 경험도 하고 실제로 이 지능 정책을 폈던 이재명 후보가 잘할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공약은 오늘 발표된 거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데 누가 더 의지를 가지고 잘할 건가를 볼 때 이 공약은 누가 잘할까? 이재명 후보가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왜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윤석열 후보는 주로 단속하고 제재하고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걸 사실상 그 부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마저도 우리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잘못된 투기, 사행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는 지금 써주니까 공약으로 발표는 하지만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합법화, 입법화 문제는 어떤 사행성 투기로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보더라 하더라도 저는 추진하는데 더덕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그날 발표는 가상자산 그 시장에서는 박상기의 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긴 했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여권의 정신적 지주이던 유시민 전 장관도 그 전혀 가상화폐를 뭐 거의 사기로 그렇게 평가를 했었죠. 그 무렵에.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한 것이 박상기 전 법무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규정해서 이 문재인 정권 또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무식한가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드러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미 주식 투자할 때부터 그 작전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주가 조작의 사실상 공범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저런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어두컴컴한 데부터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야기하는 내용도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뭐 좀 구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 과세 면세, 그 다음에 그 지능청 뭐 이런 제도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별로 믿음직가 못하다는 생각이고, 사실 이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금년부터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 있느냐. 우리가 지금 거래소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럼 예컨대 그 두나무라고 우리나라 회사 한 군데에서 뭐 빗썸 거래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 거래소가 지금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거래소를 만들지 않고 그 가상화폐의 수익에 대해서 직접 과세를 할 여지가 과연 있을지 조금은 아직까지 제도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능청을 만들자든지 또는 뭐 법정 거래소를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과세 문제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정부에 제안을 해서 1년 연장하는 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성과인 거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깨우친 바도 있고요. 투기 환수를 해보려고 하다가 절반만 투기 환수했다 이런 그 깨우침도 있고,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 중에 보면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제도를 운영해 보자. 그래 부동산. 그러니까 젊은 2030 세대들이 도대체 이 우리 부모 세대들은 강남 투기해서 돈 벌었는데 우리 가상자산이 투기 투자라 하더라도 이걸 왜 돈 못 벌게 하냐 이런 항변이 사실은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으로 전환시켜 보겠다는 것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어떤 하나의 그림 중에 하나였어요. 아직은 뭐 완성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로 볼 때 이 가상자산 문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지의 문제이고 어떤 결심의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늘 저렇게 눈속임용 그 공약이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기 이제 가상화폐, 가상자산이 뭔지를 모르니까 부동산하고 연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물자산하고 가상화폐를 연계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가상화폐는 존재하지 않는 화폐인데,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 공급이 정해져 있다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대비라든가 또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효용성 때문에 인정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부동산 자산을 같이 연계시킨다면 이게 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아마 젊은 세대들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참 무식하고 또는 이런 공약이나 이런 내용을 직접 이야기할 때는 역시 눈속임용으로 자꾸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가상자산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이라고 전제 붙이면 이것은 입법화되기 어렵고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존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거는 이 개념, 가치, 어디에 둘 것인지 이것부터가 사실 토론의 대상이어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따로 떼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대선 국면으로 가죠. 대선 판세 가를 변수들 저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후보 단일화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안일화 이런 말도 만드셨더라고요. 간을 보는 형태의 간일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2등, 3등 하는 사람들끼리 1등을 이겨보기 위해서 하는 게 단일화지. 저희 후보가 지난 이제 선대본부 체계로 개편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2등과 3등의 언어인 단일화를 꺼내겠느냐.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그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어차피 만약에 제가 포기를 하더라도 야권이 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아젠다를 이재명 후보나 제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 간의 어떤 그 단일화를 넘어서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러한 내용,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그 염원들을 수용할 것입니다. 네,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단일화, 안일화, 간일화까지. 단일화 자체는 상수라고 봐야 됩니까? 언제쯤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단일화를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그 안철수 후보와의 1대1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그 이미 1등으로 올라서 있고 또 독자적으로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이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페이스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단일화에 대한 압박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윤석열 후보로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고 또 그것이 제일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실제 그 단일화의 효과가 크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단일화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내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라는 것은 더 이상 철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에는 정확하게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우리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든가 DJP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어떤 지향, 뭐 정권 교체이기도 했습니다만 수평적 정권 교체였고 그런데 지금 단일화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단일화는 왜 단일화를 하자는 거지? 뭐가 맞지? 이런 어떤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중심이 되어서 공동정부 같은 걸 제안해야 된다고 봐요. 개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지금 정치가 선진국이 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영역의 선진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개헌. 그저께 이재명 후보도 한 1년 임기 단축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개헌을 통해서 어떤 그 공동정부를 만들어 보자 이런 단일화라면 김동연, 안철수, 이재명 후보 뭐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 총리 되는 방식으로는 뭐 가능하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죠. 아니 개헌이 전제된다면 저는 그 문제까지도 검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 정부는 이렇게 구성해 보자. 네. 이럴 수 있죠. 안철수 대통령 대 다음 총리 민주당 후보. 이재명 총리. 아니 이제 그때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단일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뭐 지금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전혀 모순 관계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야권의 단일화는 어렵고 야권의 단일화 어렵고 오히려 한다면 우리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공동정부를 하되 공동정부 구성 전제는 개헌을 통해서 어떤 공동정부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저는 안철수 후보도 명분 있게 철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빙긋이 웃으시는데. 글쎄 뭐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뭐 안초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에 쏙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선 국면에서의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두 분 다 좀 낮게 보시는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야 대선 후보들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의 뭐 내밀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또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어제 저 사과는 그 욕설이 담긴 통화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국민의힘이 MBC가 예고한 김건희 씨 녹음 2차 방송 이번 주말에 예정된 거기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이미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제기한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이 사인간의 대화를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모 씨가 자신이 그 김건희 대표가 자신의 모친과 함께 벌이고 있는 소송의 상대방인 정대택 씨에 대한 뭐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적인 대화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MBC 공영방송인 MBC에 줘서 MBC가 지금 보도하게 만든 사안이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취재 목적이 아니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폭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료이고 그것을 MBC가 윤석열 후보자에게 가장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표현의 자유의 논란을 벗어나서 일단 방영을 하게 하는 것까지는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동기 자체가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자료를 유통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고 결국에 그것을 트는 것 자체가 방영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되고 국민의 선거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형사고소와 또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MBC 취재 기자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하신 거죠. 따로 개인에 대해서도. 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미 1차 방송에 대한 가처분에서 사실상 일부를 빼고는 방영해도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2차 방송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방송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더듬더듬 짚어서 이런 거 있으면 이것은 방송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 MBC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정한 선거 방송을 해야 될 공공 그 기관인 그 공영 방송이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할 테니 반론권을 행사해라라고 하려면 최소한 방송 내용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송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반론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통화를 하겠다. 그렇게 김건희 씨가 피해자인데 통화를 하면 그 통화까지 녹음해서 또 막 틀어 제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반론권 행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또 2차 가해이자 폭력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이런 그 방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이 한 거의 160분짜리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의 녹음이 한 465분이 되더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화 녹음을 했다는 공통성 빼고는 다 다릅니다. 완전히. 예를 들면 김건희 씨 녹음은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핵심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전부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확인되고 있는데 윤핵심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니고 윤핵심인데 이 윤석열 후보의 국가관 내지는 언론관 뭐 여성관을 종합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거고, 그러나 이재명 후보 것은 가정사를 다루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공개하는 주체가 한쪽은 언론사가 MBC라는 또는 인터넷 그 1인 방송이긴 하지만 언론사가 하는 거고, 하나는 이 장 검사가 검증특위 캠프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또 한쪽은 사과를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는데, 김건희 후보는 지금 김건희 배우자는 사과를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전화 녹음이 됐다라는 그것만 갖고 방송 분량 녹음 분량이나 이 방송하는 기관, 공개하는 그 기관 등등이 다 달라요.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이 문제의 결론은 김건희 배우자가 이제 음지에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음지에 있으니까 듣고 싶으니까 취재를 한 거 아닙니까? 양지로 빨리 나와서 그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처벌받을 것 많네요. 사과, 반성, 처벌, 해명 다 해야 돼요. 그래 이거 해결되지요. 일단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그 이재명 후보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주체가 당 캠프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장영화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당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저건 뭐 장영화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구해서 장영화 변호사가 녹취록까지 작성해서 기자회견문을 만들고 다만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당에서 그 국회 기자실을 안내해 준 것 뭐 그 정도이고요. 다만 장영화 변호사는 우리 당의 당원일 뿐만 아니고 우리 당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단 소속 검증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비리가 워낙 많으니까 그 비리를 검증하겠다는 국민검증단이 있는데 그 소속이에요. 검증단 차원에서 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개인적으로 그 확보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녹취 파일은 대체로 2012년 무렵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제 자기 친형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그 감금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그 분당 저 보건소장을 상대로 형을 감금하라고 요구하니까 보건소장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딴 사람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형에게 전화를 해서 끊임없이 욕설을 하는데 그 욕설의 내용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구사할 수 있는 최악의 극악무도한 욕설이죠. 이런 것을 당하니까 그 피해자인 형 또 형의 부인인 형수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녹음 파일이 그동안에 남아있던 것이고 일부는 공개가 되고 일부는 공개되지 않은 것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공개를 요청해서 공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녹취 파일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누가 이재명 후보자를 이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녹음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자의 그 극악무도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그 감금을 시도하는 데 대해서 이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녹음 파일인데,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자의 인성, 또 이재명 후보자의 도덕적인 수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분이 선출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의해서 그때의 피해자가 지금 역사적 사실, 역사적인 산물인 그런 녹음 파일을 공개하도록 해서 공개한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까지 갑니까? 개인사의 아픈 가정사에 가정사도 이재명 후보가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혈연적 형님 부부들에 대해서 그 사건이요. 올바르지 못한 방안으로 욕설을 했던 그 나쁜 사건인 거 맞는데 아니, 그 역사적 사건까지 진짜 사실이죠. 역사적 사건은요. 김건희 씨가 이 미투 사건
또 미신에 대한 것, 언론관이나 언론인에 대해서 그 인식, 이것이 고스란히 윤핵관이 아니라 윤핵심인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하는 윤핵심의 생각을 좀, 이거 역사적 사건이죠. 너무 안간힘을 쓰시는데 말이 좀 안 돼요. 조금 상세하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2012년도에 당시에 아니 다 안다니까요, 그것은. 아니요, 저 국민들이 파일도 몰라요. 들어봤고. 그 이재명 후보가 형을 저 정신병원에 감금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죠? 것도 그러잖아요. 들어봤고, 이재명 가족 누나가 또 그 위에 형이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아픈 치부를 들춰낸 것도 다 들어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죠. 이미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의 그 피해를 겪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정말 크게 나라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이 전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언론사를 자처하는 MBC가 그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만들어낸 그런 녹취 파일을 그것도 다시 더 불리하게 편집을 해서 네. 공영방송에서 방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 주장 아까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라는 제목만 들으면 똑같은데 방향은 굉장히 다르고 무게도 각자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는 그리고 있어요. 딱 한 가지 더 다른 거는요. 이게 대통령 후보자 본인의 인간 됨됨이가 가장 극렬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 국민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자료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속 논란도 계속되고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뭐 사실이 아닌데 뭐 부담될 게 뭐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뭐가 사실이 아니에요? 후보자가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후보자가 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게 무슨. 그럼 후보자는 모르는데 배우자는 압니까, 김건희 씨? 배우자도 모른대요. 아니 뭘 몰라요. 배우자는 다 아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여러 가지. 어떻게 확인이 돼요? 예를 들면 그 건진법사 종단법지법원에 기부했던, 후원했던, 거기도 코바나 컨텐츠 배우자에 후원했던 그 사람이고, 그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니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후원금 건진법사에 낸 사람이 여기도 후원하고 저기도 후원하면 그러면 후원받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까? 오케이. 두 번째로 그럼 건진법사의 딸이 캠프에 있다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직원이 있는 회사에 경영자는 직원의 모든 부모를 다 알고 지냅니까? 그러면 임금왕자 새긴 것이 동네 진짜 할머니인지 이 건진법사가 또는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김건희 씨에게 조언해 준 것인지 그것도 그 사실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 하면요 고발당해요. 조심하세요. 아니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김건희 배우자는 정말 기자회견을 자체해서라도 야 그 파일 나온 거 또는 그 여러 가지 어제 일부 언론에 나왔던데 어제 오늘 그거 사실 아니다고 좀 해줘야지요. 아니 사실 아니다고 이미 다 밝혔고 또 언제 하나는 밝혔어요? 밝힌 적 또 없어요. 하나는 이렇게 악랄하게 예. 악랄하게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사적인 대화를 몽땅 그 편집해서 방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런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어서 쉬고 있는 사람을 굳이 나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또 이제 또 공격할 수단이 또 떨어지니까 이제 직접 배우자를 공격할 모양인데요. 국민이 지금요, 궁금하니까. 국민이 궁금한 게 아니고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또 지금. 무슨 모략을 하시려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니 그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 될 사람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궁금한 거지요. 왜 안 궁금합니까? 저는 더 궁금한 것이요. 예. 최근에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조카에게 쌍욕을 하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기괴한 웃음소리도 나오고 그런 진면목을 보여주셔야지. 아니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건 다 했잖아요. 왜 언제 해명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작은 엄마가 조카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너희 아버지 내 정신병원에 넣더라도 네 탓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 그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왜 사과를 안 하시죠?
아니 사과할 건 다 했잖아요. 지금 아니요, 사과 역설하고 안 이런 거에 했어요. 대해서. 알겠습니다. 자, 녹취 파일도 대부분 다 공개돼 있고 들어보실 의지가 있다면 찾아서 들어보는 것도 어렵진 않은 상황이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나서 TV 토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TV 토론도 변수로 꼽히는데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실무진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1일 7시에서 10시 사이에 중계를 요청하는 게 일환입니다. 만약에 방송사들이 이 안이 편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안은 30일 날 중계를 해주시고 뭐 안 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아마 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30일과 30일이 안 되면 27일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쪽하고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제가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도 방송사에 근무하는 기자니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합의는 분명히 설 연휴 전에 양자 토론을 실시한다 이거였는데 실무 협의 과정에서 설 전으로 우리는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합의 문구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입장 변화는 왜 생긴 겁니까? 글쎄 그 설 연휴 전이든 설 전이든 이게 기왕에 이제 양자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론에 임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좀 편히 토론을 시청하게 하고 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택의 선택에 후보를 선택하는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실무진이 저런 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가? 설 연휴 전이든 설 연휴 중이든 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 토론, TV 토론이라는 것이 꼭 솔로몬 재판 보듯이 우리 이재명 후보는 혹여라도 이 TV 토론이 무산될까 봐, 양자 토론이 무산될까 봐 조심조심 보물 다루듯이 그래? 그 27일 기분이 어찌 나빠? 그럼 30일 날 할까? 설전 할까? 이렇게 다루어지는 어찌어찌 하듯 애지중지해서 성사시켜보려는 입장이고 한쪽은 어떻든 시간을 좀 뒤로 미뤄서 한 번이라도 총량에서 빼보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이래서 설전과 설 연휴 전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7일이냐 설전이냐 설 연휴 전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이즈가 필요 이상으로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굳이 저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 하루 이틀 뒤라도 그날 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냥 합의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안철수 아마 저분들이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나온 분들이 전혀 재량권이 없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받아 적어가지고 또 후보한테 물어보고 또 다시 나와야 되고. 또 물어보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런 잡음이 나는 거죠. 조그만한 재량권만 있으면 저런 잡음이 날 필요가 없어요. 설 연휴 전으로 합의했다가 날짜를 제시하니까 설 전날로 수정 제안을 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정 제안을 하면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그 협상에 나올 때는 뭔가 조금이라도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자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김채고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합의해놓고 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안 돼. 김건희 배우자가 안 돼. 그러니까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재량권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설 바로 20 며칠쯤 되면 전 국민이 이동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 좀 그 시청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안 한번 할 수 있는데 그런 깊은 뜻 좋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을 안철수 후보 캠프 국민의당 쪽에서도 냈어요. 양자 TV 토론은 방송금지해달라. 이건 어떻게 하죠? 근데 그것은 양자 TV 토론을 요청한 것은 처음에 민주당이었고 저희들도 수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토론이 성사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크게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자 토론도 하실 용의는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근데 뭐 사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당이 끼어드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분은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분이고 또 한번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와서 뭐 과연 같은 상황으로 알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낀 사자 토론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갈아탈 수 있고 2030을 뺏길 수 있으니까 어려워할 거고, 특히 정의당은 더더욱 심상정 후보는 우리 민주당도 공격하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를 더 공격할 거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사자 토론 외에는 그 윤석열 후보는 잘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최근에 그 공개된 여론조사에 보면 그 심상정 후보가 허경영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낮아요. 그러면 허경영 후보를 차라리 참여시키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